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두운 밤을 맞았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국회는 즉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하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국가의 정상 작동을 회복시켰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리와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국민의 목소리는 헌정질서 회복을 향한 민주주의 연대의 증표였다. 그러나 계엄 해제는 끝이 아니었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책임은 명확히 규명돼야 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겨우내 거리와 광장을 지켜준 국민이 흔들린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웠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새롭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G7, APEC, G20 등 외교 무대에 나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몸소 입증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 이후 1년, 우리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더불어 위기를 넘어서며 K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 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빛의 혁명 1년.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무장한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게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국민 주권을 되찾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높은 주권의식과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빛의 혁명 1년. 새롭게 선 K민주주의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김기욱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전 국회입법 조사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빛의 혁명 1년 K민주주의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동안 대한민국에 찾아온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세 분께 소회를 짤막하게 여쭙겠습니다. 김만흠 처장님. 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 이때 그 당시에 만약 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최근에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2년 반 이상 당시에 정부가 계속됐다면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뭘 뒤엎었던 혁명이 아니라 사실은 권력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켰던, 아다시피 그래서 응원봉을 가지고 또 국회 앞에서 밤새 불빛으로 지켰던 그런 걸 의미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사실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지난해 말에 국제민주주의 인덱스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역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10등급이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양극화된 정치 문화, 양극화의 대결이었었는데 여전히 1년은 지났지만 지금 양극화의 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은 질문을 김 교수님께도 드려볼게요. 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단 한 단어로만 만일 표현한다면 헌툭티, 헌퉁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줄임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헌법에서 튀어나온 민주주의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흔히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헌법, 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헌법적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80년의 그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들여다보면 정말 끊임없이 독재가 있고
잘못된 국정 운영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저는 이번 1년 동안 가장 절감했던 그런 헌법적 가치가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를 작동하고 있고 현재도 움직여 나가는 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비정상성을 정상화로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1987년 헌법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수많은 과제를 떠올린 그 1년여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정부, 현재의 정부가 정말 성공적으로 현재의 우리 한국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정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우려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국민의 힘으로 국민 주권을 힘으로 같이 나갈 때 저는 성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과제를 이 1년의 그 빛의 혁명 과정 속에서 이제 바라봤고 또한 그걸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잘못된 행동, 내란이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정권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6개월 동안 국가적 위상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개월이잖아요. 결국 네. 1년 돌아보면 6개월은 사실은 바로잡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6개월은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는 시간이었는데 그 두 시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빠른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나라를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내는 거 그 노력도 대단히 저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해온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 됐다. 그런 점에서 1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께 소회를 먼저 들어봤는데요.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께 전한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용기 그리고 또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서 12월 3일을 어떻게 보면 공포의 날로 기억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국민 주권의 날로 기리도록 지정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상당히 감격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국민 주권의 날이 제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이제 과거에 1980년에 5.18이 있었을 때 5.18의 그 참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의 국정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그런 활동 속에서 소위 이제 5.18 민주화 운동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한 20년이 지났을 때 청소년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5.18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 5.18 운동은 많은 광주 지역의 학생들조차도 이거 일제시대 때 일어난 것이 아니야? 라고 기억할 만큼 다시 말하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도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12월 3일 그 밤에 공포와 트라우마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이 남태령 밑이었기 때문에요. 밤새도록 그 헬리콥터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로 뛰어가는 그
고민을 했었지만 저는 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수업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 헬리콥터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1980년에 저는 물론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어린 10대였지만 너무 그 공포가 들어왔어요. 그 공포를 이겨내게 한 데는 저는 그날 밤에 있었던 국회에서 일단 계엄을 해제시키는 결정.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새벽에서야 비로소 해제한다라는 공포가 있었을 때 정말 안도를 했거든요. 네.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공포 속 상황에서도 여의도에 나온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 앞에서 총칼을 칼은 안 나왔죠. 그건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란을 중지하라.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중단하라. 계엄군은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그런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을 구했다. 한국을 구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근데 이제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당시를 기억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 또는 우리의 후대들은 또 그날을 또 지나가면 잊혀질 겁니다. 하나의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네라는 말로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날을 기념한다라는 의미의 한 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잊지 않고 다시는 그런 야만의 시간으로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시간으로 돌리지 않겠다라는 국민적인 결의를 다지는 과정이라고도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낸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도 저는 국민 주권의 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네.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길 있는 의미에서 네. 국민 주권의 날이 지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국민 주권의 날이라는 게 임의로 정해진 것이고 정부는 대국민 이름 공모도 받고 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 주권의 날은 뭐 그 의미 자체로도 그 날이 저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자라고 이름은 명칭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주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잖아요. 네. 그날을 기념한 날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와 의견이 들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좀 해보고 또 입법 과정에서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뭐 법정 공휴일로 만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좋은 이름이든 국민들이 또 의지를 모으고 또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이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그냥 국민 주권의 날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의미와 뜻이 함께 모아져서 그날의 명칭도 정해진다고 하면 국민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 날이 될 거다. 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명칭도 공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주권의 날이라는 어떤 큰 이슈를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에서 띄웠는데 사실 어제가 25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에서 관련해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노벨 평화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의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화상 대상은 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대신 뭐 다른 유형의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관련된 상이라든가 인권상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보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평화상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의미를 부여했던 거다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나왔던 국민 주권의 날 관련 하나 말씀드리자면은요. 두 분께서 기억과 기념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위헌 불법적인 계엄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퇴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파면됐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가 그만큼 헌정의 기반과 민주주의가 그 정도
일어서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걸 달리 얘기했을 때는 회복력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또 반면에 뭐였느냐? 그 정도 다져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은 또 취약하기도 하다. 근래에 1, 20년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그런 취약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한 케이스였고요. 그런 점에 우리가 새길 때 항상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이론가들이 다 그렇게 지적하다시피 뭔가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면은 평화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상태의 정치가 돼버리면은 이상한 행동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치 문화에서 한번 새기는 그런 걸 담는 내용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국으로 출마한 지 아주 오래됐는데 네. 자칫하면은 그 용어상에 국민은 주권의 날로 쓰면은 처음으로 국민 주권을 회복한 날인가? 오해하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용어상으로 뭘 쓸 것인가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언뜻 생각했을 때 헌정의 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헌정의 날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9월 1일 날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 헌정의 날로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은 국민 주권의 날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은 분명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만 상징적으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 네, 뭐 다른 비슷한 유형의 다른 수상의 충분 대상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가능성에 대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 김만원 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뭐 물론 그 노벨 평화상의 수상은 거기서 결정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단체가 상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국민 전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규모가 큰 점에서는 뭐 고민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위원회도 3회에 걸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네. 유엔 난민기구도 2회,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일본 원폭, 원수폭 피해자 단체협의 이런 데서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뭐 국가의 국민 전체가 받을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 논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뭐 추천하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화의 방법으로 비상계엄과 내란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 뭐 비폭력이잖아요. 뭐 여기 지금 단체 수상을 받았던 곳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계속 도전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모습 응원봉 들고 와서 정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부분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저는 자격은 충분히 된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벨 평화상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우리 국민은 그럴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뭐 구체적인 추천 절차라던가 이런 건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김 처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가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 국가 시스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까 김 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자체가 사실은 민의들을 반영하면서 민의가 중심이 되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사실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독재 정권이 등장할 수 있고 독재 권력이 시스템화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봤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어떤 한계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1987년 체제의 위기 한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네. 1987년 6월 공화국이 이제 탄생을 한 이래로 오늘까지 보면 이러한 헌정 질서가 한 40년 가까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변화를 겪었습니까? 과거에 80년대 뭐 우리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어쨌든 OECD 서열에서도 상당히 높고 경제적인 수준에서도 GDP 10위를 앞다투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특히 사회적인 특성상 지식 기반 사회, 과학기술 기반 사회로까지 변화되면서 K민주주의의 한 축을 이루는 디지털 사회라는 것들이 성큼 나와 있는 상황에서 네. 그야말로 이제는
과거에는 대통령 직선만 해도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말했던 대의제 민주주의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소통과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가 근간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에 우리는 처해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같은 이제 최고 의사 결정권자는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 능력은 이게 자신과는 다른 정당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과의 소통과 협치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헌법에도 반영하면서 사회 시스템 속에 깊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는 협치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효율성 문제를 얘기합니다만 일정한 정도의 협치에 짧은 시간 내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치를 해 나가는 속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그 사회적인 어떤 결정과 같은 국민의 전반적인 공감 속에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네. 바로 K민주주의가 지금 안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은 소통과 협치의 시스템화, 그 속에서 민주주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과 역량을 우리가 같이 키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가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 네. 현 시점에서. 현재 정치 차원에서도 국회에서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사람들의 정치 혐오를 줄 수 있거든요. 바로 소통과 협치의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조금 뭔가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해야겠죠. 일단 리더십에서 그 예전 같은 대단한 통치자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뭔가 그때그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국민 여론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필요한가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누구나 협치를 강조하는데요. 서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협치를 이야기하더라도 협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왜 이렇게 우리 정치가 거의 전쟁 상태로 극단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으로서는 그쪽 방향으로 호의적인 뭔가 전망을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나마 좀 기대 가능한 것이 국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리더십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와도 있지만은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정말 이끌어갈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다시피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렇더라도 간혹 국회 같은 쪽에서 조금 더 뭔가 서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가 더 심하게 싸우고 있는 네. 이런 시절이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기옥 교수님이 지적하는 K민주주의가 한때 극복했던 과정만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의 정치를 새롭게 극복하는 좀 모델도 우리가 만들어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너무 기력이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정부 쪽에서도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대의 권력 시스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국민 여론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또 정치 문화도 개선이 돼야 하고 저희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도 다시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정치 문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최종적인 권한은 국민한테 있지만은 예. 정치적인 주도 그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점에서는 현재 우리 국가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아주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더십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K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하셨는데 질문이 외신 기자들이 K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랑 다른 점이 있느냐, 특징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롭게 수행했고 또 국민이 어디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직접 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면 지금까지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이상하게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내란과 같은 일을 벌일 경우에 그걸 막아내는 힘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의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상계엄이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국민들이 모든 걸 다 떨쳐내고 국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누구도 예견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두 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80년대 그 악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실행이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예. 가서 정말 군인들이 들어오고 군인들과 맞닥뜨렸을 때 나는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국회에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국회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온 분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민주주의를 성숙도에 보여주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익이나 생각보다는 국가를 살리고 내가 살 또 나의 자녀들이 살 그런 나라들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법률을 지키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무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러는 거에 아니라 응원봉 들고 나오고요. 목소리로 하고요. 집회로 하고요. 그러면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줬어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헌법재판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심지어는 우원식 의장이 마지막 해제 결의안 통과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차 지키기 위해서 기다려준 거잖아요. 네. 사실 얼마나 답답했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성숙한 K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들은 불법으로 나와도 우리의 국민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맞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켰잖아요. 그 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K민주주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많은 민주주의의 성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도 웃기는 일이고요.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 너무나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모든 전 세계의 K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외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성과였는데요. 지난 1년간 세계는 K민주주의의 평화적인 집회, 그리고 창의적인 시민 참여, 회복력 등에 주목했습니다. 외신이 평가하는 K민주주의, 박유진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혁명 완수를 약속했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디플로매트의 보도입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혁명 완수를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플로매트는 또 이 대통령이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언급했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저항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공영방송도 이 대통령의 민주주의 회복 노력을 조명했습니다. 여러 위기 속에서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미국 공영방송기관 NPR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전하며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되찾으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PR은 이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국민 통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회복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 대통령이 한국의 안적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투자자 친화적인 행보가 환영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의 안적을 되찾았다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투자자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예고하며 주주 권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초 2,4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가 68% 상승하며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언론의 보도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노력을 기리겠다고 전했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싱가포르 언론 CNA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주년을 맞아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민의 민주적 대응을 기리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타격이 가해졌고 정치 불안은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안정 회복을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이전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안적을 되찾기 위해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이 내용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만나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한국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며 몇 달간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져 왔다며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한국 정부가 그 흔적을 지우는 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외신의 평가까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계엄 이후 집회에서 외신이 또 가장 주목했던 것 중 하나는 마치 K-팝 축제 같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뭐 응원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각자 응원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K-민주주의 방식이 세계 또 다른 곳들의 어떤 희망이 될 수 있을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K라는 용어를 붙인 것 자체가 이미 한국적인 특성으로 한국적인 문화가 알려진 것도 같이 민주주의도 그런 방향 속에서 지켜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당시 상황에서 지금 주목했고 이후에 지금 1년 어떻게 바뀌었나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최 교수님 지적했다시피 일단 조마조마했던 것은 4월 4일 최종 파면 결정이 되면서 일단락은 됐던 거죠. 됐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뭐 이런 걸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나름 여러 가지를 지금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가시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성과도 있고 등등 하지만은 경제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이전에 해왔던 것에 대한 연속선상에서의 뭔가 효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하지만은 뭔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구심점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이전 시기에 지금 어렵게 만들었던 이전의 정부하고 지금하고는 과연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중심체들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느냐 이 점에서는 정말 새로운 국가 운영의 안정적인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 점은 좀 높이 설만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최 교수님께서는 이런 집회 문화라던가 영향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에 대한 열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응원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물론 응원봉을 많이 들지만 우리나라의 팬들이 그 스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랄까요? 열정이랄까요? 네. 표현하는 방식이 대단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젊은 세대의 열정이 이번에 이제 그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회복력을 보여주는 K민주주의의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올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40, 50대나 이런 분들은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열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만 젊은 세대가 그렇게 몰려올 줄은 사실은 처음에 좀 놀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응원봉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그 모습이 그 K 문화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 문화든 아니면 문화적으로 어떤 그 흥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도 너무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의 뿌리를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열정이나 아니면 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K 응원 또는 K 민주주의 완성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원봉 들고 나와서 했다는 건 자기 나름대로잖아요. 옛날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전부 촛불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그게 문화가 바뀐 거잖아요. 젊은 세대의 동참으로 어른들도 이제는 그 응원봉 들고 나와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흥의 문화가 K민주주의의 기반이 됐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외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또 평화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진행한 좋은 선례를 본보기로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비상계엄 그리고 해제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상처는 깊었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 이후에 경제가 좀 빠르게 회복세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비상계엄 1년 경제적 충격과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을 조금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K민주주의를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곳곳 나라들에서 극우 정당이 집권을 하거나 극우 세력이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어떤 확산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유가 바로 경제에서의 불평등, 이제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화된 상황에서 자기 국가 중심주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를 비롯하여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만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한국은 K 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지금 한편으로는 21세기적인 가치를 키워나가면서도 우리 한국의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하지만 실용 외교로서 여러 나라들과의 어떤 다자적인 어떤 정신을 잊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저는 상당히 중시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바로 직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전 3년을 돌아보면 사실 어떤 너무 가치 편향적인 외교를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본 반면에 우리 한국은 코로나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놓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가 인상으로 나타나면서 상대적인 경제적인 위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6개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진행을 하면서 내년 예산을 한 8% 정도 올렸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경기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여러 분야의 어떤 균형적인 성장 정책, 그다음에 균형 정책들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는 경제적인 지표가 쉽게 회복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여러 외국의 기관들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1% 내지 2%로 본다라는 건 사실 이게 경기 둔화적인 그리고 현재의 어떤 기조 속에서의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위기 상황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과제 속에서 뭐라고 대재벌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은 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성장 이런 것들이 결국 일자리 창출로 나아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적인 어떤 무역 환경에서도 ESG 경영이랄지 탄소 중립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큰 우리의 과제를 가지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놓쳐버렸기 때문에 네. 이런 골든타임들을 회복하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세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또 계급 간, 계층 간의 그런 갈등 부분들을 경제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도 큰 현안으로 맞닥뜨릴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계속 어느 정부에서나 부동산 정책 앞에서 위축되는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정말 이걸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또 사실 기대만큼 오히려 더 이게 뭐라고 말할까요? 공격이나 어떤 위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에서는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에게 어려운 점은 무엇이 어려운지, 그다음에 기업과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 시민사회, 소비자와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국제시장과는 어떤 관계, 이게 결국은 국제시장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는 균형 잡힌 실용 외교잖아요. 네. 국익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자간의 그런 외교와 함께 통상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경제의 변화도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언론에 대한 변화 흐름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도 마찬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1인 미디어의 활약이 좀 두드러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네. 일이 벌어질 거 아무도 모르고 뭐 김 교수님도 집에 계셔, 저도 집에 있었는데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전 처음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여의도로 국회로 모여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1인 매체, 그러니까 유튜버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에 민주당 대표도 방송하면서 현장으로 갔고요. 네.
또 우원식 의장이 운영하는 TV도 방송을 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유튜버들도 즉각적으로 가서 현장에 있는 사실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공주파 방송이나 케이블 텔레비전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내보내기도 했지만 샅샅이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요.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면 현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요, 유튜버를 운영하는 채널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인기 뭐 100몇 명 이상이 들어와서 보고 또 공유하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잠 못 자면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은 소식이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또 감시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물론 유튜브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만 두고 보면 실시간으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국민들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가지고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에 그 사실도 알게 됐고요.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란을 종식하고 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 1인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기반의 매체들 같은 경우에 플랫폼들이 많은데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다듬어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면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 관련돼서 어떻게 이걸 좀 제거하면서 갈 수 있을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1인 미디어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또는 규제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퍼지고,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자신이 원하는 것만 띄우기 때문에 여기 매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 앵커님 요새 알고리즘 뭐 많이 걸리세요? 전 사실 먹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밖에 뜨지 않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제 권력이 한 일방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뭔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힘이 됐었죠.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벌써 뭐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북아프리카 우리가 그 당시에 정말 SNS를 이용해서 민주화 운동이 다시 벌어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1인 미디어 시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더라도 과연 1인 미디어 시대가 아니었어도 윤석열 방식의 황당한 계엄이 과연 통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통할 수가 없는 황당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1인 미디어 시대, 소셜미디어 시대, 또 뭐 SNS 시대가 오면서 처음에 장점이 바로 나오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부터 바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그동안에 언론만 지배했던, 권력만 지배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우리가 새롭게 아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심지어는 음모론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양화, 다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극단적일수록 더 주목하는 경향이 더 있죠. 흥미가 더 있고. 그럼 지금 폐해가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지금은 수용자 입장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 그게 권력자가 주도하는 그런 미디어가 되어버린다면 네. 예전에 레거시 미디어 시대에 못지않게 폐해가 더 클 수 있다. 그게 정말 요새 AI 시대까지 결합된, 뭔가 가짜 뉴스까지 결합된 복잡한 문제여서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쪽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최진봉 교수 나오셨는데 정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대개 그게 권력 투쟁의 무기로서만 지금 계속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권력 투쟁과 관련돼서 주로 많이 부정적으로 활용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정치권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당신들이 가장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에서
특히 권력과 1인 미디어 시대의 문제에 대한 정말 진정한 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고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도 아무래도 최 교수님께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김만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정치 분야에서 가장 선동하고 가짜뉴스 유포하고 이런 게 많죠. 분명히 많고 음모론도 많고요. 그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 같은 경우 뉴스를 소비하는 주요 통로가 바로 1인 미디어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 브라운관에서 보여지는 뭐 일반 레거시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뉴스보다도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매체에 들어가서 그 내용만 가지고서 현실과 이슈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물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규제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걸 조율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치 현안 같은 경우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걸 규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명백하게 사실이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내용을 거짓으로 얘기한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네. 이게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어떤 게 그러면 확인된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국가기관에서 공인된 내용, 재판부에서 판결 나온 내용 또는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기관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온 내용. 대표적인 얘기가 5.18 같은 내용이에요. 네. 이거 뭐 가짜뉴스 막 뭐 북한군이 왔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 또 4.3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즉 국가기관이 공인된 기관이나 학술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다르게 얘기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데 그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건 형사적 책임보다는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규제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규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가짜 뉴스가 훼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선 또 사회 통합도 확실히 포함되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영령 1년 특별 성명에서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묻어두는 봉합이 아니라 통합을 강조한 건데 이런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서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가짜 뉴스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팩트 체크를 통해서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언론의 노력, 사회적인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확정 편향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탈진실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정치인이면 정치인, 사회의 리더들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팬덤 문화를 통해서 그걸 이끌고 나가는 문화들 이게 바로 이제 분열로 나오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계엄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함께 뭐 법적인 경제적인 이런 노력 속에 또 한편으로 해야 되는 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치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런 가짜 뉴스니까 보지 마, 알고리즘이 걸리니까 너희 어쩌라 저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제 이제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중요한 세계 뉴스가 등장을 했죠. 호주 같은 데서는 SNS 만 16세 이하 금지법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호기심의 동물이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공식적인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잖아요. 이미 시대가 바뀐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SNS 금지법과 같은 것으로 장악하는 것이 저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립화를 시키거나 조금은 객관적인 어떤 인식을 주는 거는 어린 시절부터 좋은 교육, 뭐 그거를 이제 큰 틀에서는 뭐 인성 교육이니 특히 민주 시민 교육, 시민성 교육 이제 서구에서는 이제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시민성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그냥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딱딱한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아닌 정말 생활 속에서의 이게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청년들에게 진실을 대하는 태도 그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미디어 리터러시, 그다음에 AI 리터러시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서 진실을 알려주는, 진실을 찾아나가는 재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게 게임과 커뮤니티잖아요. 이런 속에서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재미로서 이렇게 진실을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둬 놓고, 그것이 교육적인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어떤 교육 속에서 연결해 나가는 어떤 고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나 이런 게 그야말로 형식적인 네. 교육을 위한 교육 이런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30년 전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을 범교과 과정이 아닌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는 교육으로까지 하고 있는데, 네. 토론 문화, 여러 가지 소통 문화 이 속에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 실제적인 삶에서의 민주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시민 교육이 또 미래 세대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정의로운 통합 어떤 의미일까요? 뭐 무작정 같이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같이 가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런데 통합 얘기할 때 자칫 사람들은 하나로 묶자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통합은 하나가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 시민 주권만 얘기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시민은 하나의 뜻만 가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생각이 다른, 이해관계도 달리하고 견해도 달리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을 얘기하면은 승자 독식이라든가 하나로 따라와 이런 방식의 통합이 아니라 네.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로 뭉치자는 식 얘기는 근대 초기의 국가주의라든가 아니면 전체주의 방식에서나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더불어 같이 가는 방향을 얘기하려면 우선 저는 제가 뭐 정치학 분야를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선 정치 분야부터 뭔가 공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빛의 혁명의 의미도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뭔가 같이 가는 바탕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 이번엔 빛의 혁명입니다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는 촛불혁명 아니었습니까? 당시에도 저는 촛불혁명이라고 했을 때 뭔가 뒤바꿔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권력의 원함형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했었는데요. 그 점에서 통합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으로 관용, 대화, 포용 이런 문화를 정착시켰으면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을 얘기하는데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먼저 주도적으로 뭔가 공생하는 전략, 공생하는 태도를 국민들 앞에 보여준다면 이게 바로 대한민국 틀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통합이다. 이것을 좀 먼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화에서 통합, 대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통합은 공생입니다. 공생. 예. 예. 그런 공생하는 측면에서 또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빛의 혁명 1년, 그러면은 그간의 변화와 또 민주주의적 성과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런 통합, 대화의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세 분께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 통합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생하며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또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요. 한 가지 이제 우리 이제 김만흠 처장의 말에 100%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봉합이 아닌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왜냐, 이 내란이나 아니면 비상계엄 관련해서 연관돼 있는 사람이나 그게 완전히 지금 종식이 안 됐잖아요. 네. 결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란 우두머리 수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직 1심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또 관련된 분들이 그걸 부인하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통합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으로 가는 건 같이 공존하는 것이 공생하는 것이지만 그게 정의롭고 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선 가능한 일이죠. 네. 근데 만약에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을 그냥 그래 괜찮아 우리 함께 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공생의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 법 취지를 부인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공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반성과 올바른 처벌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1년이나 지났는데 뭘 그걸 계속 얘기해 통합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생하고 함께 가야 되고 다른 의견도 존중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법을 벗어난 행동을 했는데 거기서 반성이나 어떤 사과 없이 그냥 무작정 본인은 잘못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작정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하고 반대 의견도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질문을 김 처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당연하게 우리의 헌법 체제라든가 법률 체계 내에서 통합의 방향이 잡혀야겠죠. 다만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위법위원을 누가 판단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판단의 주체로서의 저는 대한민국 헌정 체제가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미 70년 이상의 역사가 깊어진 상황이고요.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퇴출 과정도 우리의 헌정 체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국회가 의결해서 해제를 시켰고 또 탄핵 소추를 냈고 헌재가 절차에 따라서 파면까지 했던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저는 헌법의 중심에서 과도하게 좀 위헌 논란을 부르는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네, 정의로운 통합은 분명히 하나의 기준으로 불의한 통합은 아니다 하는 얘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의로운 통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국민 주권에 국민의 뜻에 무엇인가라는 걸 묻고 서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가 없는 다양성,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원칙을 세울 때 다수가 동의하고 또 사회적 약자, 사회적인 어떤 정의의 차원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일정한 정도의 헌신도 같이 해야 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 그게 상생적 가치고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지 나만 옳고 그러니까 다수가 따르는 것을 부인을 하는 그런 사회라면 통합이 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죠. 왜냐하면 그건 독재 사회가 돼버리니까요. 우리가 해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일련의 이후의 과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 그다음에 정의, 평화. 한반도의 이 평화의 문제는 결국 민생의 어떤 회복을 가져오는데도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네. 대통령이나 우리 시민사회 또 우리 같은 지식인들의 해야 될 역할은 상당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화해를 통한 어떤 공존의 가치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K민주주의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의 혁명 1년,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을 수호해낸 기억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국민의 평화와 연대의 힘으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